한번 치죠. 오늘은 더 이상 소개드릴 필요 없는 우리 유승민 의원님 모셨고요. 저희 당에 이미 경험이 있으신 여러분 선배들이나 동료들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던 의원님이십니다. 소개는 제가 안 드리겠고요. 몇 가지 오늘 여기 미디어에서도 와 계시고 다른 분들도 와 계셔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카메라 학생들이 조금 노출을 꺼려하는 학생들이 좀 읽고 있으면서 아마 조심해서 좀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우리 교수님이 특히 한국 경제에 대한 걱정과 애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유 의원님께는 우리 학생들이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끝나고 나서 항상 또 사진도 많이 찍고 하면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래서 12시에 또 우리 교수님들하고 다른 약속이 돼 있으시니까 한 11시 제가 보내드리고 싶은 11시 한 15분, 20분 안 넘게 강의를 하시고요. 강의 중간중간에 질문도 받아도 좋습니다. 15분, 20분부터는 학생들한테 좀 질문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에는 끝내셔서 그 다음에 또 시간을 한 10분 정도 또 왕소연되고 올라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한파입니다만 이렇게 다 모집되시니까 좀 훈훈합니다. 우리 유승민 의원님 더 따뜻한 그 훈훈한 기운으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승민입니다. 후배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76학번이고요.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옆에 신림여중옆에 하숙을 했는데 대구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살다가 올라와가지고 서울이 그렇게 추운지 그때 처음 알았고요. 특히 관악산에 바람이 되게 차더라고요. 겨울에는 주로 학교를 안 나갔는데 요즘은 또 안 나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추운 날 오시는 고생들 많았습니다. 제가 이 강의는 사실 세 번째예요. 가을에만 있는 모양인데 이 서정희 교수님 사장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3년째 무료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정에 조금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우리 유건강 교수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요즘 경제가 되게 어려운데 2년 전에 2016년 9월 말에 여러분들 2년 앞서서 이 강의 들은 여러분 선배들한테 강의를 할 때 그때는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터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그렇게 빨리 있을 줄도 몰랐고 그래 와서 서울에 와서 좀 느긋한 상태에서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때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님 후보 시절도 아니었죠. 그분이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이나 또 제가 2015년에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2015년 4월에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하고 하루 사이에 국회에서 2015년 4월에 이렇게 연설을 대표 연설이라고요. 국회에서 이렇게 자기 당의 방향, 정책 이런 걸 이야기하는 그 연설을 했었는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이거보다는 이런 게 안 낫겠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오늘 조금 이어서 해보려고 그럽니다. 제목이 조금 말이 안 맞긴 해요. IMF 21년 그러니까 저게 무슨 소리냐. IMF 경제위기, IMF 외환위기, IMF에서 달러를 빌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 98년생들이 좀 있죠? 있어요? 98년생? 없어요? 97년생은 있어요? 있죠? 1997년, 98년, 이때가 이제 우리가 IMF에서 달러를 빌려오지 않으면 국가 부도,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야 될 정도로 우리 경제가 정말 큰 충격을 받은 해였고, 여기 98년생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부모님들한테 진짜 고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경제가, 우리 사회가 제일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낳아주시고, 그 다음에 97, 98, 99,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속 그 충격이 오늘날까지도 21년째 이어지고 있는, 그게 IMF 경제위기였는데 제일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키워주신 이 부모님들입니다. 요즘 신문 같은 거, 방송 같은 거 보면 저런 점을 굉장히 많아요. 외환위기 이후에 뭐 최악이다, 최저다, 외환위기 이후에 뭐 처음이다. 주로 고용, 일자리, 또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나 투자 관련해서 저런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저런 식으로 기사 제목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2년 전에 이 강의실에 와서 강의를 할 때 제가 그때 막 한창 민주당 사람들이 공정성장, 포용적 성장, 소득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 저런 이야기 한참 많이 할 때예요. 문재인 당시 대표도 저런 이야기 한참 많이 하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런 거는 공정성장, 포용적 성장, 소득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 저런 거는 다 각각 의미가 있지만 저게 우리 경제를 진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효과적인 그런 성장 전략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소득주도 성장이나 임금주도 성장이나 저런 데 매달려가지고 경제를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그르치지 말고 저 안에 숨어있는 정책들은 대부분 복지나 분배, 노동 이런 거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그냥 솔직하게 하고 싶으면 복지를 하겠다, 노동정책을 잘하겠다, 분배를 잘하겠다 이렇게 그냥 하면 되지, 거기다가 성장이라는 이름을 자꾸 붙여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하면 성장이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주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혁신성장, 경제가 기업가가 시장이 산업이 혁신을 해서 혁신만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법이다, 이렇게 이제 저 딴에는 고민을 해가지고 저 이야기를 2년 전에 했는데, 아주 반가운 거는 그다음부터 우리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표가 현장에서 저 혁신성장이라는 말을 받더라고요. 학자들이 논문 쓸 때는 저렇게 나무 이야기를 그냥 받아버리면 표절이라 그러는데, 우리 정치권에서는 다른 사람이 한 좋은 아이디어 중에 좋은 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는, 그건 우리는 표절 가지고 시비를 안 걸어요. 왜 안 거느냐? 정책이라는 게 하늘 아래에 뭐 새로운 게 있는 것도 아닌데, 혁신성장이 좋아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그걸 받아들이라고 아주 저는 반가워서, 그래, 당신들 저 소득주도 성장으로 저 잘못 가고 있는 거 저는 하지 말고 혁신성장으로 해라라고 저는 굉장히 반갑게 그 당시에 받아들이고, 문재인 당시 대표, 그 다음 후보가 되고, 이제 대통령이 작년 5월이 됐는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저 소득주도 성장 저거는 복지, 분배, 노동에 관한 주로 이야기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그냥 그 본연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되, 좀 혁신성장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상당히, 무너졌어요. 외교 안보는 우리나라 전체가,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뭐 김정은 의원이 많이 이러고 있는데, 외교 안보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정말 차원이 다르게 중요한 일인데, 외교 안보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제일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저는 성장과 또 복지,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또 인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입니다. 여기서 볼 때 경제학부도 그렇고 사회학부도 그렇고 젊고 연구 열심히 하고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은데, 오늘 제 강의에서 몇 분을 좀 인용을 하려고 해요. 인구 같은 경우에는 정의진 미래라는 책을 한 2년 전에 쓴 조영태 교수라고, 사회학과인가요? 보건대학원?
예, 그분을 제가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인구 문제도 조금 이따가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심각한데,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하지 못하면, 성장, 복지, 인구,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대한민국의 앞날은 정말 어둡다, 캄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뭐, 성장이라는 게 이제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성장, 또 양극화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복지나 분배,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한 인구정책. 그런데 저는 이 중에서도 오늘은 성장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에서 물꼬를 두고 성장이 먼저 뭔가 시작을 해야지 양극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열쇠, 물꼬를 트는 그런 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경제성장 그러면 보통 보면 야, 돈이 다냐, 성장하면 다냐,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약간 진보적인 지식인들, 또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제가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제성장에 대해서 정말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라고, 우리가 헌법 1조에 있는 민주공화국의 핵심 가치들이 정의와 공정, 자유와 평등, 법치, 인권, 공공선 저런 것들인데,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뭐 북한 이야기 많이 하고 철도 조사하러 갔다고 이러는데, 비핵화 이후에 북한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도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97년 우리가 뭐 before Christ 이래가지고 BC 이러고 AD 기원전 기원 후 뭐 이렇게 가르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정부를 수립하고 길지 않는 지난 역사에서 딱 한 가지를 잡아서 우리 경제, 사회, 정치의 앞과 뒤를 나누라면 저는 21년 전에 IMF라고 생각을 합니다. 97년 IMF 위기 이전의 한국과 이후의 한국은 정말 질적으로 양적으로 엄청나게 다른 사회고, IMF 위기 이후에 지난 21년 동안 우리 사회는 그전에는 가져보지 못했던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갖게 되고,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아직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KDI라는 한국개발연구원이라는 연구원의 그냥 경제 정책을 주로 뭐 재벌 정책, 공기업 민영화, 정부 규제 이런 거에 연구한 학자였다가 제가 97년, 98년에 그 당시에는 제가 공부하고 들어와서 KDI라는 연구소에 있으면서 87년에 들어와가지고 한 10년 정도 됐을 텐데 10년 동안 그냥 보람있게 일을 했는데 97년, 98년에 저 위기가 터지고 IMF 총재 강드시라고 IMF 총재가 97년 12월 3일 날 와가지고 달러 빌려주면서 그 협정문에 사인을 하고 그게 여러분들 네이버나 구글에 들어가서 IMF 컨디셔널리티라고 이렇게 치면요. IMF가 돈을 빌려줄 때 그냥 국자를 빌려주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조건을 막 달아요. 그게 그냥 유명한 단어로 IMF 컨디셔널리티라는 건데 IMF나 세계은행, IBRD가 그때도 우리나라한테 550억 달러의 돈을 빌려주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해라. 환율은 어떻게 하고, 이자는 어떻게 하고, 국가재정은 어떻게 하고, 재벌들은 어떻게 하고, 은행들은 어떻게 하고, 조금사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라고 했던 그 조건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가혹하게 다가와가지고, 그 이후의 한국이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제가 2년 전에도 이 강의 듣던 학생들한테 보여줬던 겁니다. 이 표는 제가 정치를 하면서도 늘 제가 머릿속에 이렇게 갖고 다니던 그래프인데요. 이게 그냥 150년간 1953년에 전쟁이 끝나고 1954년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2098년대 사실 한 2100년까지 150년간의 한국 경제를 이렇게 그냥 한눈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54년부터 2017년 작년까지는 그냥 실질 경제 성장률이고 2010년부터 2100년까지 90년 동안은 저는 TJ 그냥 후배 박사들이 이렇게 추정을 해본 잠재 성장률의 변화를 앞으로 그냥 전망을
한 건데요. 이걸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에 부분입니다. 톱니바퀴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1954년부터 2017년까지 실질 경제 성장률을 그냥 점으로 그냥 다 연결한 선입니다. 1961년, 1980년, 1998년을 왜 저렇게 세 개의 기간으로 나누느냐. 저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라서 나눴습니다. 1954년부터 61년까지 저 때는 건국을 하고 정부 수립을 하고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후에 폐허를 위해서 나라를 새로 건설할 때의 우리 경제의 모습입니다. 저 한 7년, 8년간에 이제 저 때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윤보선 2대 대통령 시절이고요. 1961년에 5.16 쿠데타가 나가지고 1980년, 1979년까지 저때 19년, 18년의 기간이 박정희의 기간이고요. 1980년에 저게 마이너스 1.7% 성장을 했는데 저 때는 79년 2차 오일 쇼크 나고 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유고가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이 굉장히 하여튼 어수선했을 때 저때 우리가 마이너스 1.7% 성장을 한번 했어요. 그 다음에 1980년 저때부터 IMF 위기를 맞이한 1998년까지 저 18년의 기간이 전두환 7년, 노태우 5년, 그 다음에 김영삼 5년 이렇게 17년을 보냈는데 김영삼 마지막 해 1997년에 마이너스 5.5% 성장을 하는 게 우리 경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최악의 IMF 위기였습니다. 98년 이후에 우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분의 대통령, 5개의 정권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98년 이후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지금 문재인입니다. 자, 여러분 그냥 들쑥날쑥한 거는 경기 변동에 따라서 전해 성장이 푹 꺼지면 그 다음에는 좀 올라가고 이래서 들쑥날쑥한 건데 시장경제 자본주의에서 자연스러운 경기 변동은 어느 나라나 있는 건데 우리가 80년에 마이너스 1.7%, 1998년에 마이너스 5.5%, 그리고 여기가 이명박 정부 첫 해 때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미국의 금융위기 그때 겪었던 우리가 요때도 마이너스로 내려갈 뻔했는데 0.7% 성장을 저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저 63년간의 저 기간에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나라의 기업들, 산업, 또 소비자이자 납세자이자 근로자인 우리 국민들, 또 정치인들과 경제 관료들, 하여튼 누가 어떤 공을 세우고 누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제일 높은 이 성장률이 1973년인데 이게 한 14.8인가 그래요. 이때 보면 15% 한 해에 15% 가까운 성장을 하고 한 해에 10% 가까운 성장을 했던 게 이 박정희 19년 그 다음에 이 부분들 이렇게 우리가 여기 한 63년 61년부터 생각해도 거의 한 30년 가까이를 이런 고속 성장을 한 게 우리 경제를 그냥 뒷받침했어요.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 저때다 현대차, 기아차, 포스코, SK통신 그때 다 저때 나왔던 기업들이고 저때 우리가 그게 정경 유치했던 관시경제였던 제대로 된 시장경제가 아니었던 저때 우리는 기업가들도 가졌어요. 우리 한국 경제의 기업가들 가졌어요. 앙트프로니어들이 있었어요.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박태준, 김우중 이런 분들이 저
저 시절에 저 10% 선에서 넘나드는 저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여기에 수많은 중소기업, 근로자, 국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성장을 가능하게 했어요.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98년 마이너스 5.5% 성장을 하고 나서 98년 이후에 이 추세를 보시면 우리가 위에 점을 쭉 이어도 그렇고 밑에 점을 쭉 이어도 그렇고 중간에 점들을 이렇게 쭉 이어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따라앉고 있는 겁니다. 여기 경제학부의 김세직 교수님, 김세직 교수님이 이제 앞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추락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분인데, 이 그림을 보면요, 이게 베이스라인이라고 있고요. 베이스라인이 중간선이고, 고비는 그냥 낙관적인 전망이에요. 저비는 비관적인 전망이고요. 실질 성장률은 아까 끝에 우리 톱니바퀴 같은 그 마지막 부분은 그냥 따온 거고요. 여기서부터 4%대의 잠재 성장률에서 앞으로 2100년까지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빨간선, 대충 평균적인 시나리오는 파란선,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연두색 비슷하게 이 선이라고. 저거는 2013년경에 한국개발연구원 KD의 박사들이 통계청 자료 가지고 몇 가지 전제를 가지고 모델을 돌려가지고 나온 선들이에요. 그냥 인구가 어떻게 될 거다, 우리 기술 수준이 어떻게 될 거다,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은 어떻게 될 거다 가지고 해놓은 선인데, 문제는 저 빨간 선을 한번 보시면요, 한 2100년까지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이 2020년대, 30년대에는 조금 급하게 떨어지지만, 저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보면 2.0%대를 밑으로 가긴 가지만 계속 그래도 한 1.5%, 2% 가까운 성장을 하는구나라는 게 저 낙관적인 시나리오인데, 최근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김일의 박사들이 2013년에 했던 저거 통계청의 어떤 통계청은 앞으로 50년 인구 전망을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통계청의 인구 전망을 가지고 했던 저거 좀 너무 낙관적이다. 우리 경제가 저 정도도 못 갈 거다라고 걱정들을 해요. 여기에 회색 선으로 이렇게 추락하도록 되어 있는 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님이나 저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제가 저 제일 비관적인 시나리오 연두색보다 더 비관적으로 저렇게 추락을 해서 앞으로 한 10년, 15년, 20년 사이에 1%가 붕괴되고 6%대 성장을 하다가 마이너스 성장을 가면 어떡하느냐라고 걱정을 굉장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다시 성장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제는 저 제일 밑에 아주 비관적인 백색선으로 갈지 모른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고, 우리가 개혁을 제대로 안 하고 구조조정을 제대로 안 하고 경제정책을 계속 제대로 안 쓰고 성장의 가치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소홀히 하고 경제성장 안 되면 어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 경제정책 하다 보면 저 아주 암울한 저 회색선으로 갈지 모른다라는 걱정을 합니다.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황당한 소리를 하기는 싫은데, 여러분, 피계 박사들이 예측을 해놓은 저 빨간 선, 파란 선, 저 처음에 지난번에 봤던 이 선, 아니면 이거요. 피계 박사들이 예측해놓은 이 선대로 가면 여러분의 미래,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저는 굉장히 암울하다고 보고, 저는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우리가 다시 성장을 3%, 4%, 5%, 6%대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나라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 관료들, 기업하는 사람들, 이 나라의 경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저는 저 KDI의 전망이나 저보다 더 우울한 전망을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저 성장은 우리 숙명이다,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으면 한국은 영원히 선진국이 못 된다.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위에 이렇게 다시 성장이 올라가는, 그래서 복지에 쓸 돈도 만들고, 통일해서 북한 사람들 도와줄 돈도 만들고, 여러분의 일자리, 주택, 이런 문제 해결해서 지금 엄청나게 꺼지고 있는 우리 인구 문제를 해결할 그런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글씨가 작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보시면 위에 파란 선은 출생 수고요. 밑에 빨간 선은 여성 한 명이 평생 이제 낳을 수 있는 낳는 아이의 수입니다. 합계 출산율이라는 건데요. 파란 선을 보시면 1972년에 100만 명이 붕괴해가지고 100에서 100만 명에서 왼쪽 축입니다. 100만 명에서 80만 명에서 60만 명. 2001년 이게 IMF 위기 그때라고 98년에 이렇게 따로 해놨는데요. 97년에 우리가 IMF 위기를 맞고 98년에 마이너스 5.5% 성장하고 99년, 2000년, 2001년 이때가 전 사회적으로 실업자, 노숙자, 부도난 사람, 그 가족들과 우리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울 텐데 저때 인구를 한번 보세요. 2001년에 60만 명이 붕괴하고요. 또 그 다음에 50만 명이 붕괴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출생아 수가 내려오면서 2017년에는 작년에는 드디어 35만 7천 명, 40만 명이 붕괴를 했어요. 그래서 출생아 수가 그래 줄어드니까 합계 출산율이 이렇게 4.5, 합계 출산율은 오른쪽 축인데요. 한때 4.5 정도의 합계 출산율이 3, 2, 1로 쭉 떨어져가지고 작년에 드디어 출생아 수는 35만 7천 명인데 합계 출산율은 1.052입니다. 아까 우리가 앞으로 2100년까지 경제 성장의 전망을 보셨지만 여러분 인구에 대해서 이 오른쪽에 글씨가 너무 작아서 미안해요. 인구에 대해서 통계청은요 2017년에 40만 명이 붕괴가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려가는데 통계청은 2034년에 가서 30만이 붕괴될 거다. 2057년에 가서 20만이 붕괴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전망을 했는데 여기 또 오늘 서울대 교수님이 자주 나오는데 서울대 여기에 이철희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네, 우리에도 여기 경제학과 나왔는데 우리의 담임 지도교수 우리 이철희 교수님이 2020년에 2034년에 30만 붕괴되는 게 아니라 2020년이면 언제입니까? 지금 2018년이니까 내년 후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2년 후에 30만이 붕괴될 거다. 그리고 2026년에 가면 20만이 붕괴될 거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철희 교수님은 그냥 서울대 교수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고 문재인 정부가 만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미래기획분과위원장인가 그래요. 이철희 교수 거기 가서 일을 하고 도와주고 계세요. 저분이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 앞으로 인구를 예측을 하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런 전망을 하는 겁니다. 이미 40만 명선이 붕괴되거든요. 작년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2년에 난 사람들은 100만인데 여러분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82년이 게이트인데요. 82년을 저기서 한번 보세요. 82년 같으면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그래도 여기 한 80만 명 선이잖아요. 72년, 80년 전에 100만 명, 80만 명의 수준의 출생아가 나서 그 사람들이 20년이 지나면 청년이 되고 또 20년이 지나면 40세가 되고 가장이 되고 이런데 우리 경제에서 세금을 거두고요. 복지를 하고 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
뭐 기초연금도 드리고 뭐 국민연금도 해야 되고 건강보험도 해야 되고 온갖 그 복지를 100만 명이 태어날 때하고 지금 20만 명, 30만 명이 태어날 때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세대 차이를 보면 나중에 20만 명 태어난 세대는 그 위에 어른들을 한 명이 몇 명을 부양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구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내 키우느라고 학원비 내느라고 정말 고생하셨는데 어머니 아버지 내가 편하게 해드리겠다. 그거는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자식으로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 편하게 그냥 해드리겠다 이거고, 저는 사회적으로 보면 한 명이 소득을 보고 근로를 하고 소득을 버는 한 명이 엄청난 수의 어른들을 나중에 부양을 해야 돼서 사회가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회가 아까 성장률의 급격한 변화와 성장률의 급격한 변화 또 인구의 급격한 변화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모든 측면이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굉장히 좀 암울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거는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했던 그냥 그 숫자들을 다시 쓴 거니까. 그래서 제가 성장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경제성장 그러면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그냥 그 사람들이 개발 독재하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아니야. 지금은 양극화 불평등이 심각한데 그거가 더 문제 아니냐라고 만약 그 정도의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성장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경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건지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제 성장이라는 그 보수는 경제 성장 이야기만 하냐 그러는데 한 가지 전제, 오늘 경제 성장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전제를 할게, 보수 정치인 중에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위해서 국가가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또 사회 정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정의, 양극화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 균등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경제적인 정의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진보가 자기들이 독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는 한국의 보수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보수 정치인 중에서는 누구보다 저는 양극화, 불평등, 경제정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보수가 그쪽에 대해서 절대 경치하고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2주 전에 아일랜드를 갔어요. 아일랜드는 뭐 제가 쉽게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처음 가봤어요. 아일랜드라는 나라. 아일랜드 나라도 유럽 대륙에 왼쪽 위에 영국이 붙었고 영국이라는 섬이 붙었고 영국 섬 옆에 아일랜드라는 섬나라인데요. 수도가 더블린이고요. 아직까지도 북아일랜드라고 이렇게 북쪽은 영국 영토고 이제 있는 아일랜드라는 나라. 저 아일랜드 나라가 중간에 강북을 가르는 작은, 저게 샌드강보다 더 작은 그 강 같은 게 저기 리피강이라고 강이 있는데 강가에 길가에 인도에 이렇게 세우는 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뭘 기리느냐면 옛날 역사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아일랜드도 마찬가지인데 옛날 아일랜드 역사에 1845년에 이 사람들이 대기근이라고 부르는 The Great Famine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아 사태가 1845년부터 1852년까지 한 7년을 저 사람들 그때 주된 장군이 감자였는데 감자가 병에 걸려가지고 감자가 그냥 완전히 농사가 완전히 망치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그냥 영국에서 다 뺏어가 버리고 이 사람들이 저 당시에 800만 명 인구였는데 아일랜드가요. 저 당시에 1845년에 100만 명이 굶어 죽고 100만 명이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주로 대서양 건너가지고 미국 쪽으로 가가지고 미국 인구 중에 아일랜드 혈통을 가진 사람이 한 4천만 명 된답니다. 지금 아일랜드 사람들은 중조부가 할매거나 뭐 중조부가
아일랜드인이거나 아일랜드 혈통이 조금만 섞이면 자기들 다 아일랜드인이라 이러면서 미국 대통령 중에 아일랜드 출신 아이리시 피가 섞인 사람이 22명이래요. 근데 그 맞는 게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 또 레이건도 그렇다고 그러고 미국 대통령이 아일랜드 피가 섞인 사람이 많긴 한 것 같아요. 저게 1845년 The Great Famine 당시에 굶어서 기아로 고생하는 아일랜드 자기 조상들을 잊지 말자고 시내 중심 저 옆에 저는 동상을 세웠어요. 저 아일랜드가요 2018년 지금은 인구가 500만 명인데 1인당 GDP가 75,192달러고요. 세계 5위입니다. 저 나라가. 이거는 중국이 1966년 저 사람들도 5월 16일 날 문화대혁명이 시작이 돼가지고 79년에 모택동이 죽을 때까지 중국이 문화대혁명의 그 광풍 속에 있었는데 이 중국이 지금 1966년 문화대혁명이 시작될 때 1인당 GDP가 104달러였는데 우리 전쟁 이후에 뭐 80몇 달러 1인당 GDP라는 거하고 비슷하죠. 지금 2018년 1인당 GDP가요. 저 사람들이 14억이 넘는 인구니까 우리 5천만 인구하고 그냥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 지금 8,826달러고요. 미국에 이어서 경제 규모 세계 2위로 일본을 제쳤고 2013년부터 17년 사이에 세계 경제가 연평균 3.5% 성장을 했는데요. 그 중에 3.5% 중에 아시아가 2.2%포인트를 아시아 성장 덕분에 세계 경제가 성장을 했고 중국이 그 중에 1.2%포인트, 3.5 중에 1.2%포인트는 중국의 성장 덕분에 세계 경제가 저렇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세계 경제 성장에서 아시아가 63.5%, 중국이 34.6%나 그 중요성을 차지할 만큼 여러분 중국의 신천에, 상해에 무슨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화웨이 여러분 중국 기업들 이름을 이제는 우리도 익숙하게 알잖아요. 그 기업들을 만든 중국의 기업가들, 앙트레프리너들, 기업가 정신 이것도 이제 우리한테는 아주 친숙한 뉴스예요. 1978년에 문화대혁명이 거의 끝나갈 때 1978년에 등소평이 복권을 해가지고 중국 권력으로 돌아와서 개혁개방을 시작하는데 78년에서 지금 2018년까지 40년 기간 동안 저 중국이 이제는 세계 패권을 미국과 지금 미중 무역전쟁하고 군사적으로도 대립하면서 그 정도의 강국으로 중국이 부상했던 거. 저거는 문화대혁명 시절에 저 엄청난 혼란과 광풍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지금은 중국이 서양 사람들은 여전히 중국을 그냥 공식적으로는 난마켓 이코노미 비시장 경제라고 분류를 합니다만은 중국은 우리보다도 더 시장 경제, 더 자본주의 가까운 그런 체제로 경제 체제를 바꾸고 경제 정책을 바꿔가지고 지금 저런 지위를 이제 확보를 한 겁니다. 경제 성장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소득 일자리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성장하면서 중산층이 생기면 그 중산층이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또 성장을 하면서 불균형 성장이 되면 사람들이 평등, 복지, 분배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서 복지국가가 되고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더 한층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부마주의로 발전하는 그게 그 트리거 방아쇠가 경제 성장에서 이 인과관계가 100% 맞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 연쇄 작용이 경제 성장에서 온다. 아일랜드나 중국의 경우를 보라.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다른 가치들은 그거는 굉장히 험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말에 OECD 사무총장 만난 자리에서 저는 말씀했어요. 성장률 GDP보다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 저는 저 말 듣고 대통령께서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성장률이나 GDP보다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성장하고 경제 성장하고 GDP 이런 거는 그거는 뭐라 할까요? 좀 약간 형이화학적인 거고 좀 철학적이지 못하고 그건 너무 막 물질주의 같고 그러면서 삶의 질은 뭘까? 삶의 질이라는 거는 경제 성장, GDP 성장률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에 완전히 독립된 그런 무슨 삶의 질이라는 게 여러분 있느냐? 그래서 저는 팀장께서 왜 저런 말씀하실까? 성장이 잘못되면 성장이 잘 안 되고 있으면 성장을 더 하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득주 성장 그런 거 이상한 거 가지고 자꾸 성장한다고 그러지 말고 그거는 복지나 노동 분배 열심히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책임되는 수준에서 열심히 하시고 혁신 성장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 좀 남은 임기 3년 반이라도 저걸 했으면 좋겠는데 왜 대통령께서는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이렇게 제일 우리 사회에 밑바닥 일자리들이 날아가고 고용지표가 최악이고 소득 분배 지표도 최악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 시점에 성장률 GDP보다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 저런 말씀 왜 하셨을까 싶어요. 저는 우리 헌법 10조와 34조 1항 이거는 참 너무나 당연하고 고귀한 말인데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조항들이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저 헌법 정신,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경제성장이 100%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시작하는 필요 조건은 된다라고 생각하고 요즘 제일 괴롭히는 일자리 문제의 결론도 경제성장뿐이고 여러분 일자리가 따로 떨어지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자리는 성장을 하고 나면 파생되는 수요다라는 경제학 원론의 그냥 원리가 맞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 좌파 내지는 꼭 진보 좌파가 아니더라도 지식인들 중에는 저런 주장을 굉장히 세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장에 낙수효과가 없다. 낙수효과가 없다. 낙수효과라는 게 대기업 잘 되면 1차, 2차, 3차 밴더들이 잘 되고 그게 서민층 일자리와 서민의 소득으로 가서 경제가 그런 선순환되는 구조, 성장에 낙수효과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저는 저 주장이 일리는 있지만 그냥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저거는 분명히 잘못된 주장이다. 한국 GM이 군산에서 공장을 닫았어요. 그 이후에 전북 군산에 가서 한국 GM 근로자들이 다니는 식당, 미용실, 목욕탕 다 망하는 거 보고 우리가 또 거제나 진해나 이런 데 조선소가 문 닫고 나서 거기 일하던 많은 근로자들이 떠나고 소득이 없어지고 일자리를 잃고 그러면서 그 지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저런 낙수효과가 없다 저런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니까 모든 게 디지털화되고 자동화되고 기계화되고 이래가지고 사람은 그냥 성장해도 사람은 안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관료들도 그렇고 성장해봐야 고용 안 돼. 이제는 고용 없는 성장이야. 그러면서 막 jobless growth 이러면서 막 멋있게 저것도 저는 흑텔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10년, 7, 8년만 봐도요 1% 성장하면 취업자 수가 때로는 18만 명 때로는 10만 명 이렇게 증가하는 게 통계로 다 확인이 되는 거고요. 원래 2018년 원래 경제 사정이 최저임금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원래가 고용의 성장 탄성치, 고용 탄성치가 그냥 취업자 수 증가를 경제 성장률로 나눠가지고 1% 성장할 때 몇만 명이 더 취업이 되느냐를 본 거. 고용 탄성치는 적어도 분명히 0보다 훨씬 크다. 물론 기술 수준이 바뀌고 기업들이 생산하는 여러 가지 구조가 바뀌고 이러면서 1% 성장할 때
취업자 수가 옛날에 굉장히 노동집약적으로 생산할 때보다는 그때 뭐 20만 명, 30만 명이었으면 지금이 15만 명, 10만 명, 6만 명, 7만 명으로 줄어드는 현상은 분명히 있지만 저게 그냥 굶없는 성장이라고 그러고 성장을 경시할 수는 없다. 저성장 필연 숙명이라고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된다. 1833년이라 해가 저때가 칼 마르크스가 사망한 똑같은 해에 두 명의 경제학자가 탄생한 해입니다. 케인즈가 1883년생이고요. 슈페터가 1883년생이에요. 경제 철학의 전환이라는 것은 저는 이분이 사고한 때부터 저는 옛날에부터 뭐 일을 많이 같이 해서 제가 아는 분이긴 한데 이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 문재인 캠프에 있었습니다.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줬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준 여러 학자 전문가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그 아마 직후 같아요. 작년 6월에 경제 철학의 전환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 전체가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 전체가 케인즈 지금 우리 경제는 IMF 같이 그런 심각한 뭐 거의 공황 상태의 위기가 올 때는 단기부양책도 쓰고 우리가 위기가 빠지지 않도록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에 따라서 정부가 돈도 풀고 아까 낙수 효과가 아니라 정부가 여러분이 내는 세금으로 소위 말하는 보너스 효과를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아주 위중한 그런 경제위기가 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경제가 성장하려면 케인즈 같은 수요 측면의 처방보다는 슈페터가 이야기한 창조적 파괴, 혁신, 기업화 이쪽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 책의 결론이기도 하고 제가 평소에 주장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서부터는 그냥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성장의 해법 첫 번째, 다시 강조하지만 혁신 성장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도 이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 과거 우리 노동과 자본의 확대로 성장을 했었는데 아까 여러분이 본 그 그래프에서 갈수록 앞으로 노동과 자본도 그 기여도가 제로가 아니고 있긴 있겠지만 갈수록 총요소 생산성 TFP를 증가시키는 혁신으로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 혁신이라는 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성장을 힘은 혁신기업, 혁신적인 기업가에서 나오고 저는 여기에서 젊은 기업, 좀비 기업이 아니고 젊은 기업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능력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뭐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나 무슨 마크 저커버그다 이런 미국과 아까 중국의 마빈이 어떻고 뭐 이런 새로 생긴 기업들 지난 한 20년간에 새로 생겨가지고 최근에 엄청난 글로벌 기업이 된 그런 ICT 분야의 기업들을 보시면 우리는 왜 우리한테 여러분 우리 한국 경제 기업가 그러면 뭐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 그건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에요. 저는 이병철의 안트레프레너십에 대해서 저는 칭찬하지만 이병철의 아들과 이병철의 손자가 그런 안트레프레너십을 갖고 있는지 그런 DNA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왜 지금 미국의 서부에서 동부에서 또 중국의 동쪽 해안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창업 그중에 성공하는 거 그중 그 기업가들 우리는 왜 그런 게 없느냐 우리 한국 경제에는 우리는 왜 한국 경제가 졸으라고 그럴까요? 왜 늙었냐 왜 새로운 기업가가 없느냐 이거는 저는 IMF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고 지난 21년을 진짜 혁신을 재벌 대기업들도 했어야 되고 중소 중견 기업들도 했어야 되고 정부도 우리 시장 경제가 저런 젊은 기업, 좀비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의 리소스를 낭비하는 기업들이죠. 부실 기업들. 그런데 그런 좀비 기업들이 아니라 젊은 기업들한테 자원이 재분배되도록 하는 그런 우리는 왜 못했느냐. 그래서 혁신 성장은 자연스럽게
정말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저게 혁신의 생태계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에서만 그렇지 않으면 혁신이 불가능하다. 저기 게임의 룰은 그냥 공정이 아니라 일단 자유로 와야 된다. 자유와 공정 둘 다 중요하다. 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위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3빅이라고 빅 비즈니스. 자본주의 시장이 발전하면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고 해서 기업들이 자꾸 자이언트가 되는 거죠. 빅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우리 재벌 대기업을 있고 어느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도 빅 비즈니스는 있는 거예요. 저 빅 비즈니스와 빅 레이버, 빅 비즈니스가 커지니까 노동도 자꾸 단합하고 노조를 만들고 해가지고 노동도 자꾸 덩치가 그죠. 빅 레이버, 우리 같은 민주노총 같은 게 빅 레이버죠. 빅 가버먼트. 이 세 개를 경계를 해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시장경제의 제도, 법치가 중요한데 이거는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까 빅 비즈니스, 빅 가버먼트, 빅 레이버라고 그랬는데 빅 레이버 때문에 노동개혁이 중요한 거고요. 빅 가버먼트 때문에 규제개혁이 중요한 거고 빅 비즈니스의 어떤 독과점력이나 시장 지배력 이런 거를 적당히 규제하면서 아주 경쟁을 사기 위해서 재벌개혁이 중요하다. 그래서 혁신성장을 하려면 저 노동개혁, 규제개혁, 재벌개혁 이게 제일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반 동안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에 성장이라는 걸 단어를 붙여가지고 그거를 주로 열심히 했지 혁신성장 쪽으로는 안 왔다는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나중에 질문 있으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낸 세금으로 어떻게 나누느냐, 누구한테 더 주느냐라는 문제고 저는 거기에 대단한 지혜와 용기와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이 복지분배제도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우리도 대부분 국민연금이든 건강보험이든 기초연금이든 산재보험이든 우리 전부 다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 실정에 맞게 갖고 온 겁니다. 그런데 혁신성장은 우리한테 맞는 혁신, 우리 단계에 맞는 그런 혁신과 그걸 어떻게 성장으로 연결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노동개혁 하는 거 보더라도 청년은 없고 민주노총밖에 없어요. 민주노총이라는 저 노동조합의 극렬한 노동조합에 부획된 문재인 정부 이거는 그냥 무능한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불공정했죠. 저게요. 지난 8월에 인사혁신처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보면 저는 공자 말씀을 써놨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장인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랬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분이 남북관계나 안보나 경제성장이나 이런 거는 방향이 이상하거나 좀 부족할지 몰라. 저분이 평등, 공정, 정의 저거는 확실히 지킬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 거는 저 공정채용 가이드북이라는 책에 보면 저런 엄청난 이야기도 써놨어요. 저는 롤스, 정의론을 쓴 롤스 이야기인데 공정성의 핵심은 운의 중립하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우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이 북한에서 안 태어나고 여기서 태어나고 미국 시민으로 안 태어나고 여기서 태어나고요. 여러분이 부잣집에서 태어나거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그걸 내추럴 로터리라고 그러고 롤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회적 자연적 조건을 없애야 된다. 그래야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롤스 이야기까지 우리 정부의 인사혁신처에 보면 있어요. 그래놓고 공기업, 고용수에서 노동자, 자기들 친인척, 자제 그거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가하고 현실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는 노동개혁에서 박근혜 정부가 2대 노동지침, 저성과자 일반 해고나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이거를 박근혜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위원장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는 굉장히 그분을 존경하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 노동부 장관이에요. 그분은 한쪽으로 그렇게 치우치진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진짜 우리나라가 스웨덴 같이, 독일 같이, 진짜 네덜란드 같이 노사정이 양보할 거 양보해가지고 경제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합의를 박근혜 정부 때 하고 싶었어요. 노사정 위원장으로. 다 됐는데 막판에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그때 그 당시에 자리 다 차고 나간 게 저거 2개 때문입니다. 성과가 없는 사람을 해고할 수 있는 그런 자유에 대해서 반대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 취업규칙은 취업할 때 그 규칙이었는데 근로자한테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면 사측이 노조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건을 완화하자는 저둘 다 그냥 배워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박근혜 정부 때 실패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 처음부터 아예 그냥 저거를 적폐를 규정하고 안 해요. 규제개혁 여러분 무슨 뭐 우리나라 우버는 네? 차량 공유 아닙니까? 차량 공유 경제 아닙니까? 위워크라는 건 사무실 공유고요. 그 에어비앤비라는 거는 우리 집을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에어비앤비다, 우버다, 뭐 위워크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게 전부 규제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보니까 서울대인가요? 자율주행차를 서울대 공대 자율주행차를 개발한 분이 자율주행차 가지고 사람이 안 타는 나중에 뭐 물론 시험할 때 옆에 타서 이제 다 되는 거지만 사람이 안 타는 자율주행차 가지고 물류 택배 뭐 이런 걸 하는 그걸 비즈니스를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규제 때문에 못 해가지고 그거 그냥 기술 개발한 거 그대로 통째로 들고 실리콘밸리로 서울대 공대 교수님이 가셨다는 거. 서비스하고 발전. 이 전부 다 기득권의 반발이나 어떤 좌파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규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재벌개혁도 공정거래 위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이 재벌 총수를 불러가지고 뭐 혼내고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재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들하고 어떻게 레벨 플레잉 필드에서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하도록 하느냐. 그게 재벌개혁의 핵심인데 저쪽은 좀 방향이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핵심 하려면 노동개혁, 규제개혁, 재벌개혁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떠드는 거는 그냥 구두선이라는 겁니다. 오늘 서울대 만났다고 서울대 교수님들 말씀을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긴 한데 공대에 차상균 교수가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는 저게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재를 기르자. 뭐 규제개혁도 어렵고 노동개혁도 어렵고 노동개혁 민노총이 뭐 반대하고 뭐 팽팽해버리고 어렵고 규제개혁은 기득권 반발 때문에 뭐 걸핏하면 국회 앞에 청와대 앞에 데모하고 이래서 어렵고 이러면 뭐 할 거냐. 규제개혁 노동개혁이 안 되는 중에도 우리가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우리 공대의 차상균 교수님 말로는 인재를 양성하자. 그것도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데 저 차 교수 말씀은 저 인재라는 게 여기 경제학과 학생들도 있고 뭐 다른 과의 학생들도 계시겠지만 저 인재라는 게 그냥 공대에서 무슨 전기전자 컴퓨터 뭐 빅데이터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이거 전공한 학부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대학에서 불문학과, 인문학과를 철학과를 다니던 자기가 아니면 무슨 응용 미술 같은 걸 하든 자기가 하는 데에서 앞으로 그게 비즈니스로서 나중에 직업으로서 성공하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빅데이터나 AI나 저런 기술을 모르면 안 되니까 각자 전공을 뭐 학력에 관계없이 젊은이들한테 원하는 사람한테는 저런 교육의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 교수님한테 100만 명 좀 너무 많지 않냐. 우리 한 해 인구가 지금 얼마인데 100만 명이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차 교수님 말씀은 저게 대학교 1, 2, 3, 4학년만 지금 해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지금 뭐 전문대학을 2년제를 나왔든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을 안 간 사람이든 서울대를 다니든 지방대를 다니든 자기는 우리나라 정부가 국가가 서울이든 대구든 광주든 제주든
지역마다 거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의 이 4차 산업혁명에서의 경쟁력을 꼭 좀 저렇게 길러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 교수님은 혁신성장의 해답은 인재다. 페이스북, 아마존 일자리가 지난 10년 사이에 100배를 증가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디지털 혁신 인재를 중집중 육성해야 된다. 특히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에 100만 디지털 인재를 키워야 앞으로 50년을 먹고 산다. 이렇게 저거는 기회가 있으면 국회든 정부든 어디든 가서 저렇게 떠들고 다니세요. 차상경 교수가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요. 저 사람도 76학번이에요. 저하고 동갑인데 졸업하고 스탠포드에 공부하러 갔다가 스탠포드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고 저 사람이 서울대에 돌아와서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하나 소프트웨어라는 건데요. 근데 그걸 국내 대기업에서 아무도 그걸 안 사줬어요. 그래서 저 차 교수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사서 그걸 적용한 기업이 국내 기업이 아니고 독일의 SAP라는 회사가 차 교수 만든 기술을 갖고 와 사서 그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SAP 회사의 기업 가치가 엄청 올랐어요. 우리 국내 기업들은 그걸 뭐 어떻게 보면 기회를 놓친 거죠. 우리 국내 연구진이 만드는 기술인데. 근데 그 이후에 차 교수 같은 저런 분들은 중국이 지금 천인 계획, 이제는 또 만인 계획,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아이디어하고 제일 도움이 되는 그런 인재들을 1000명을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다 중국에 모아가지고 중국의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중국은 천인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게 나중에 만인 계획이 될 거예요. 차 교수 같은 분도 사실은 중국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뭐 상해든 북경이든 신천이든 그쪽에서는 저런 분은 우리나라 인재들은 스카우트의 대상이죠. 그 장관은 지금 서울대에서 빅데이터 연구원이라는 거를 한 5년에 걸쳐서 교육 정부에서 막 쥐꼬리만한 예산 받아가지고 만들어서 저 일을 직접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차 교수가 서울대에서 하고 있는 저 노력이 저는 부산되고 경북되고 전남되고 다 좀 터졌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저게 왜 말이 되냐 하면요. 그 밑에 보시면 문재인 정부는 작년에 올해 여름에 혁신성장 장관에 의해서 부총리하고 뭐 중소벤처기업부 뭐 과학기술 인사들 다 장관들 모여가지고 그것을 꼴란 5년간 10,000명 인재 양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가 5년간 공무원은 17만 4천명을 뽑고 공공부문은 81만 명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전부 다 이러고 낸 세금으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야, 우리가 세금을 내가지고 그 돈으로 공무원을 17만 4천 명 순증을 하고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80만 개 늘리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 돈 일부라도 저렇게 차상균 교수가 이야기한 디지털 혁신인재 100만 명을 양병을 해놓으면 그 100만 중에 50만 명이 미국 가서 살고 중국 가서 살고 해도 저는 우리나라의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다 연어같이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 저걸 이렇게 대조를 해보시면, 야, 이건 좀, 공무원이, 여러분들 중에도, 공무원 되려고 하는 사람 당연히 있죠. 공무원 필요하죠. 필요한 만큼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고, 나중에 공무원 연금도 드려야죠. 안정되게 보장하고. 다 좋은데,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아까 그렇게 성장이 추락하는데, 지금 공무원을 그냥 일자리 차원에서 저렇게 더 뽑아가지고 도대체 경제가 어떻게 성장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 지난 3월에 청와대, 저도 뭐 대통령 자주 볼 시간이 없으니까요. 청와대 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3가지. 소득주도성은 제발 좀 하지 마시고 혁신성장 제대로 하시라. 2번째, 공무원 17만 4천 명, 공공부문 80만 명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하는 돈으로 딴 거 하자. 3번째는 저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공약을 했었어요. 저는 올해 초에
기업 신년 입사에 가서 그 중소기업분들 계시는 데서 나도 너무 빠르게 방향해서 사과드린다 이랬는데 최저임금 작년에 16.4% 인상하는 거고 이것도 빠르다. 과성이니까 원래부터 줄이라 했는데 고집이 시신지 말씀 되게 안 들어요. 그 세계가 아직까지 안 듣고 계시는데 근데 가야 될 방향은 분명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제 오후에 국회에서 저 예산이 숫자가 좀 바뀌어가지고 거의 대부분 좀 비슷하게 통과될 건데 2019년 정부가 갖고 온 국회로 제출한 예산이 470조 5천억이었어요. 그 중에 복지, 보건 일자리 예산이 162조 35% 가까이 되고요. 교육이 70조, R&D가 20조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5년간 1만 명의 혁신인재 양성하는 저 예산이 2019년 예산이 900억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감으로 우리가 혁신인재 양성하는데 그냥 900억 정도를 써가지고 저 정도 규모로 저 정도 노력으로 하는 게 그게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겠느냐. 복지 또 나머지 교육 국가 R&D 저런 데는 저렇게 돈을 쓰면서 시간이 많이 됐어요. 이제는 결론만 이야기하고 서정희 사장님께서 그러나 그동안 경제성장에 올인한 정부는 없었어요. 왜? 경제성에 인기가 없어요. 성장은 인기가 없어요. 정치는 5년마다 특히 대통령 뽑을 때는 정치는 굉장히 단기적인데 성장은 굉장히 장기간의 이 꾸준한 정책의 일관성과 예산 투입과 노력의 일관성이 필요해서 성장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당장 표가 필요하고 인기가 필요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경제성장에 진짜 필요한 아까 혁신성장의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할 유인이 굉장히 약해요. 인재 양성만 하더라도 여러분 과학기술 정책이 선거에서 표가 되는 경우를 아마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표는 아동수당을 내가 얼마를 드리겠다. 기초연금 효도수당을 내가 얼마를 드리겠다. 뭘 얼마 하겠다. 주택을 출산을 하시면 내가 얼마 지원금을 드리겠다. 이런 거는 전부 다 선거 때 나오는 공약들인데 내가 혁신 성장을 해가지고 내가 5년 내내 성장에 올인하겠다 이러면 사람들은 전부 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저 사람이 국회의원 되면 내 주머니에 돌아오는 건 뭐지? 내가 뭐가 좋아지지? 성장, 이게 정치에서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성장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슈페트가 이야기한 창조적 타격, 그게 우리가 늘 쓰는 구조조정, 퇴출, 좀비개혁의 퇴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노동개혁, 규제개혁 다 기득권을 극복해야 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저걸 안 하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보시면 21년간 IMF 위기 이후에 5분의 대통령이 계셨는데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내건 모토, 슬로건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 발전. 그런데 실제로는 IMF 컨디셔널티 제가 이야기했지만 IMF가 IBRD가 돈 빌려주면서 와서 기업 구조조정 이렇게 금융 구조조정 이렇게 정부 공공부문 구조조정 이렇게 그냥 거의 저 때는 시키는 대로 98, 99, 2000년에 거의 시킨 대로 했어요. 저 과정에서 우리 30대 재벌 중에 17개가 망했고 은행 33개 중에 16개가 망하고 종금사 36개가 중에 22개가 망하고 증권사, 보험사도 절반이 나가떨어지고 하는 그걸 해가지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는 우리 나름대로 자체적인 그런 경제정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인위적인 단기 부양책을 안 쓰신 거는 저는 평가를 하는데 균형발전 매달리고 한미 FTA로 그냥 그게 말고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747 하겠다. 7% 성장에 1인당 4만 불 소득에 이런 거 하겠다 그러고 녹색 성장하겠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4대강 말고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 저는 저 말의 취재는 동감합니다. 저게 혁신성장하고 굉장히 가까운 말인데 근데 창조경제를 하면서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전국의 17개 시도에 전부 다 재벌들한테 삼성은 대구 경북 많더라, 하나는 머리 많더라, 대전 많더라 이런 식으로 재벌이 혁신의 대상인데 자기 스스로 혁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재벌들끼리 자본력이 있다고 돈이 좀 많다고 그냥 창조경제 하다가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마쳤어요.
그런데 실제 박근혜 정부 때도 대통령 선거 2012년에 할 때는 경제민주화, 복지 이거 굉장히 앞에 내세웠어요. 아까 성대가 인기가 높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참 특이해요. 진보 정권의 후보로 되신 분이고 한데 이분은 공정경제, 혁신성장, 소득수요성장 이러니까 이제 이분만큼 역대 대통령 후보 중에 이분만큼 성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분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녹색성장 말고는 다른 대통령들은 성장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도 성장, 혁신도 성장하겠다고 그래요. 저는 제가 저게 진보 정치인들의 약간 성장이나 약간 콤플렉스 같다. 하진 않으면서 알리바이가 되고 성장한다고 말을 하면서 혁신 성장은 하나도 안 하고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복지 분배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정부는 포퓰리즘, 단기의 유혹을 버리는 정부. 아까 제가 성장하려면 제일 중요한 혁신 성장, 자유공정, 시장경제, 인재양성 이거를 할 수 있는 정부. 또 IMF 위기 같은 게 올 때 미리 위기를 예방하는 그런 거시경제의 운영. 그리고 당연히 책임있는 복지와 사회안전망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바람직한 정부인데 보통 복지, 사회안전망 이거는 정치 선거 때가 되면 이거는 표와 직결되는 거라고 여기에 대부분의 공약, 약속이 모이고 위기를 예방하는 거시경제보다는 위기도 아닌데 단기간 약책하느라고 재정을 그냥 막 쏟아붓는 이런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진짜 제대로 혁신성장,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인재양성 이거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인기 없고 고통스러운 거라서 대부분 뭐 말로만 하고요. 그러고는 포퓰리즘 단기 유혹은 정치는 버릴 수가 없어서 저게 표하고 직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5년마다 대통령을 뽑으면 이 나라는 경제성장의 리더십, 경제성장을 진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경제의 운영, 경제의 정책이 굉장히 어렵다. 이 부분은 저는 국민들의 자각하고 성찰하고도 관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도 4년 만에 뽑아보고요. 국회의원도 뭐 경로당에 화장실 고쳐주고 뭐 열심히 고쳐주고 이게 이 국회의원이 제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도 최저임금 팍팍 올려주고 여러분 세금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신나게 그냥 쓰는 그런 대통령이 잘하는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의 선택이 그냥 그 정책으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아까 박정희 전두환 때 10%에서 15% 사이의 경제성장을 27년 정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군사독재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제 민주주의, 1987년 체제 민주주의를 그대로 하면서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제를 해결을 하느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하고요. 시장도지사 선거하고 5년마다 단임 대통령 선거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7년 체제라고 지금 헌법을 이야기하는데 이 체제에서 아까 여러분 앞에 굉장히 제가 우울한 그런 떨어지는 추락하는 그래프를 여러분 보셨잖아요. 잠재 성장률 추락하고 인구가 추락하는 그래프를 보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성장과 인구, 복지 문제를 계속 해결하면서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일자리, 여러분의 주택, 여러분의 소득, 여러분의 복지, 여러분이 일하는 보람 이런 게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되게 하느냐.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 같으면 이제는 5년 단임 대통령의 장점이 다음 선거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진영을 넘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보수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는 오히려 재벌개혁 같은 거 더 열심히 하고 또 우리는 복지, 분배 이런 거 좀 더 열심히 하고
아까 안 되는 노동개혁, 이런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좀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친하잖아요, 그쪽하고. 아니, 친한 사람이 하는 게 맞거든요. 여러분, 유럽의 나라들이나 미국 나라들이 보수 정권이 사회개혁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라는 그런 역사가 지난 한 200년, 300년 안에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보수 정권은 그 사회개혁, 무슨 보험을 하든 연금을 하든 뭘 하든 그런 사회개혁을 하지 않으면, 복지를 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비스마르크도 그렇고, 처칠도 그랬고, 드골도 그랬고, 미국에서 그런 대통령은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오히려 사회개혁, 진보가 할 것 같은 사회개혁을 열심히 하고, 거꾸로 저는 진보가 이렇게 정권을 잡으면, 제발 박근혜 정부 때 하다가 실패한 노사정위원회 같은 거, 대타협 같은 걸 해가지고, 대기업들이 양보를 하고, 민노총하고 한국노총은 자기들이 그걸 양보를 해서, 그래서 우리 경제가 더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계속 그 문 대통령이나 여당의 민주당에 계속 하려고 그러고요.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우리 경제의 어떤 장기적인 모습, 그 다음에 이 경제 성장의 가치, 그렇지만 그걸 실현하는 데 어려움,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돌파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시 이코노미스트 출신한테 너무 깊은 전망과 분석 좋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 학생들의 날카로운 질문 피해갈 수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손 들어주시면 우리 이어지자고. 우선 강연을 정말 잘 들었고요. 지난 대선 때 저는 유승민 의원님을 끝까지 지지한 지지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찍으셨어요? 네, 찍었습니다. 아, 220만 8,773원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그것도 찍었다고 강의원 하시기도 쉽지 않은데. 저는 제 친구들도 유승민 의원님 많이 지지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되게 지지율이 낮은 걸 보고 되게 안타까웠고 지금 현 상황에서도 보수 야권에서 자기 대선 후보라면 황교안 전 총리랑 요즘 오세훈 전 시장이 뜨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님은 현재 강연 정치를 위주로 하고 계신데 전 지지자로서 언제쯤 큰 그림을 보여주실지 궁금합니다. 경제 성장 이야기를 한 시간 15분 동안 했다. 질문이 그냥 저보고 언제 자유한국당 가냐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그건 아니죠. 네. 제가 2015년 2월에 박근혜 정부 때인데요. 그때 우리 대통령과 청와대의 아주 거센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돼서 제가 참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보수 정치를 새롭게. 왜냐하면 저는 최순실 사태 같은 게 없었어도 보수는 그러니까 작년 대선이 5월이 아니라 12월에 정상적으로 치러졌어도 저는 보수가 집권하기 되게 힘들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수가 그동안 국민들한테 우리는 안보하고 경제는 진짜 잘한다. 우리가 훨씬 유능하고 진보자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박근혜 이명박 정부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아까 여러분 보셨지만 DJ 노무현 때보다 더 경제가 계속 추락하고 그거를 뒤집고 다시 국민들한테 경제에 대한 희망을 드릴 그런 정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대강 22조 원 쓰는 걸 그때부터 2010년, 11년부터 굉장히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그 전부터도. 저는 지금도 보수에 대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경제 안보, 이 기본을, 나라의 기본을 저는 진짜 유능함을 능력 있는
그런 정책, 유능함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보수가 그동안 굉장히 소홀히 하고 경시하고 마치 아니 뭐 저거는 진보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 이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나오는 가치이기 때문에 보수가 오늘 정의, 공정, 평등 이런 거를 공공성 이런 가치를 공화주의 가치를 저는 피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그 이후에 원내대표를 하다가 그만두게 되고 공천에 잘려가지고 무소속으로 나가게 되고 다시 새누리당에 복당했는데 몇 달 만에 최순실 사태가 터지고 탄핵을 하고 탈당을 하고 바른정당을 만들고 대선을 하고 그러고는 또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하고 합쳐서 바른미래당이 되고 지방선거를 치렀는데 참패를 당하고 이러면서 제가 한 3년 반을 정치적으로 굉장히 거의 뭐 이렇게 막 그냥 막 굉장히 활자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지방선거 끝나고 좀 입을 닫고 있었는데 저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 나라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없거나 견해를 밝히지 않는 것은 저는 그건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가급적 빨리 그런 정치적인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홍준표 대표가 지금 뭐 무슨 코카콜라 갖고 그걸 유튜브를 만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저도 제 방식으로 국민들한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보수의 재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행동할 거다. 라고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하겠고, 저는 그렇게 그동안 제가 자유한국당이 보수로서 자격이 없다. 전혀 변한 게 없고, 정말 시대인식이 저래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굉장히 비판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명분 없고, 그런 짓은 저는 안 할 겁니다. 다음에 혹시 나오면, 또 찍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 뒤에 학생요. 제일 뒤에. 아니요, 제일 뒤가 아니고, 방금 손 드신 분. 셔츠 입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저쪽 왼쪽에, 이 학생, 그 끝에서 두 번째 이 학생. 먼저 하시죠, 지금 하시죠. 저도 작년 대선에 제가 기기자로서 최근에 이제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올해 지방선거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참패를 당하셨는데, 제가 대구 출신인데, 대구에서도 이제 바른미래당이 적절한 지지를 얻지 못한 이유가, 대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민주당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찍어서 그걸 막자는 식의 그런 프레임에 갇힌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어떤 프레임을 바른미래당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왜 정치하게 이렇게. 저는 이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몸을 담고 있지만 제일 답답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가는 길이 뭐냐, 라는 겁니다. 정당이라는 게 이제 정치적 결사체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거에 나가서 이기려고 노력하고 뭐 이런 정치적 결사체인데, 바른미래당이 하나의 정치적 결사체로서 제가 늘 바른미래당은 정체성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사실 보수 정당에서 2000년 2월에 IMF 쪽을 보고 제가 경제정책을 연구실에서 앉아서 논문이나 쓰고 앉는 게 얼마나 제 자신이 한심한지를 생각하고 정치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는 힘, 또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드는 힘은 결국은 정치인들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학자로서 뭐 경제학자로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그 청와대에 있고 국회에 있는 그 사람들 머릿속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질 않으니까 제가 직접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2000년 2월에 뛰어들고 그때 보수 정당에 야당 시절에 한나라당이 그때 뛰어들어서 보수 정당에 계속 있었는데 저는 지금도 제가 진보의 합리적인 가치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보수도 시대에 맞게 새로운 정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보수를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기획보수고 저는 진짜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보수 정치인들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저는 기획보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기획보수하고 바른미래당이 지금 가는 거하고 이게 좀 이렇게 초점이라 그럴까 방향이 좀 맞지 않는 그런 괴로움이 저한테 좀 있어요. 지금 바른정당에서 보수란 말을 쓰지 말자. 그냥 우리 중도다. 우리는 왼쪽도 오른쪽도 아니고 중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안보, 경제, 복지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게 늘 괴로워요. 당이 자기 정체성, 자기가 어떤 정치를 하고 어떤 길로 가는지 그것도 밝히지 않은 채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대체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찍어달라. 안 통했겠죠. 그냥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도 투표하실 때 나는 투표라는 게 분명히 그런 게 있죠. 덜 싫은 사람 찍는 거. 제일 싫은 사람 안 되기 위해서 그 다음 덜 싫은 사람 찍어주는 그런 게 분명히 있죠. 나는 뭐 문재인 될까봐 홍준표 찍어야 되겠어. 아니면 나 홍준표 되는 거 진짜 싫어서 문재인 찍어야 되겠어. 이런 성향이 뭐 투표는 감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우리를 지지해달라. 우리를 지지하면 우리가 진짜 우리한테 우리 그 권한을 당선된 사람한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주는 그 권한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 여러분들을 위해 써보겠다라는 그런 호소, 그런 게 바른미래당 시절에 저는 잘 안 됐어요. 그 전에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로 나갔을 때도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힘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또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문재인이 내려가니까 우리는 올라가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더 정신을 못 차리고 안 바뀌는 그런 측면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 정치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저희들 찾아보겠습니다. 지난선거 때 지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질문 안 하실 분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저기 이 학생인데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인구 변화가 그 한국에서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일본에서 유학 왔는데 일본에도 고령화가 너무 심해서 저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구 변화나 고령화에 대해서 어떤 어프로치나 정책을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본을 한때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간다, 초고령 사회로 간다 이러면서 우리가 고령화되는 속도가 일본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패턴도 일본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우리 저출산 관련 인구 변화 관련 통계를 보면 우리는 일본보다 확실히 더 빠르게 인구 구조가 변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인구 문제라는 게 하나 정책으로 뭐가 해결책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내가 IMF 중이 98년생 IMF 중이 이야기를 했지만 97년 98년에 IMF 터지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낳아가지고 기르면서 여러분들 학원 보내고 엄마 아빠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외식도 안 하고 여행도 안 가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위해 투자했는데
과거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투자하면, 예? 자식한테 그렇게 투자하면 자식이 좋은 대학 나와서 대학도 안 나오더라도 예? 직장을 구해서 자식이 자기 가족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자기 가족부터 먼저 이렇게 챙기면서 그러면서 성공을 하면서 이제 예? 부모님이 내가 어릴 때 날 이렇게 길러주셨는데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러면서 부모님을 봉양도 하고 효도도 하는 이게 그냥 라이프 사이클의 일종의 선순환 구조였어요. 근데 지금은 대학 진학률은 엄청나게 높은데 대학을 가도 취업이 쉽지 않고 취업이 쉽지 않으니까 그 이후에 결혼, 주택, 부모 봉양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많이 이미 깨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한테 희망이 없고요. 저는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는데 이 나라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세상보다는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겠다라는 희망이 있을 때 결혼하고 연애를 하고 애를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가지고. 근데 그게 굉장히 브레이크다운 돼가지고 저는 거기에서부터 뭔가 돌파구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이제 근본적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그거 말고는 결국은 시간과 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출산 주도 성장이라는 말에 정말 동의 안 하는데요. 저는 경제 성장이 먼저 되고 그게 아까 제가 복지하고 인구 문제를 해결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무슨 출산에서 성장의 돌파구를 찾는다는 그거는 출산이라는 약간 뭐랄까요 그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 자기의 핏줄을 갖는 어떻게 보면 좀 수성스럽고 차원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 그걸 마치 경제성장의 도구로 이야기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데 근데 제가 대선 후보 때도 저는 예컨대 육아휴직을 3년을 주자. 저보고 1년도 안 되는데 무슨 3년이 가능하냐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여러분 세종시의 학교 출산율이 1.8, 1.9였습니다. 우리는 1.0이 무너지는데 우리 평균적인 국민들은 학교 출산율이 1.0이 무너지는데 세종시는 왜 학교 출산율이 1.8, 1.9입니까? 공무원들은 교사들은 육아휴직 3년입니다. 3년.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봄학기 가르치고 방학 때 휴가휴직 했다가 아니면 아이 놓고 1년 했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이럴 수 있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교사가 여러분 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육아휴직 3년입니다. 남자 여자 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아이를 키우는 문제가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1년도 육아휴직 1년이 법적으로 민간기업이 1년인데 1년도 처음에는 안 지켰어요. 아무도 안 지켰는데 요즘은 아빠도 육아휴직 가기 시작하고 남자도 가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요즘 분위기가 직장마다 많이 바뀌어서 육아휴직 이제 가는 분위기로 막 바뀌어요. 그래서 시간 문제 꼭 해결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 갔을 때의 경제적 보상 그 다음에 유연한 근무 얘를 내가 어린이집에 9시에 8시 반에 맡기고 출근할 수 있도록 출근이 9시 반 10시 돼도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유연한 근무 이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다 포함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저께인가 중앙일보 조영태 교수 쓴 칼럼에 여러분 허경영이라고 하세요? 대선을 허경영 후보가 옛날에 나왔을 때 1인당 3천 몇백만 원을 아이 하나 출산하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것 전부 다 그 당시에는 저는 황당한 후보가 있냐 저는 공약을 하더니 이랬는데 요즘 그게 이제 그분이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그 당시에 허경영 후보 욕했던 사람들은 되게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와 시간적인 문제 해결해주는 수밖에 없고 프랑스 같은 나라는 그래서 떨어지는 학교 출산율을 다시 끌어올린 그런 나라들의 예를 우리가 참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일랜드 내 중국 이야기했지만 성장률이고 인구 증가고요. 여러분 이렇게 추락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추락하고 있는 그거를 누군가가 몸으로 막아내고 그거를 다시 끌어올리는 게 그게 역사에서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거는 저는 좀 무리를 하더라도 시간과 돈을 들이고 그보다는
근본적인 희망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거는 뭐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데 관련된 문제니까 그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제가 몇 분이나 시간이 더 있어요, 서기서? 아, 그래요? 네, 10분 괜찮아요? 네. 네, 정말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자세한 생각을 대선 전에 알았다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다음에. 네. 제가 그렇게 못했던 이유가 저는 그 당시에 군인이었고 유승민 군인이 그때 핵무장 발언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제 머리 위에 당장 스쿼드랑 핵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게 정말 무서워서 차마 하지 못했었는데 네, 어디 근무하셨어요? 저는 서산 비행장에 서산 비행장이었어요? 네. 그래요, 공군으로? 네. 네, 그것 때문에 그 맥락이 궁금하고 그 다른 질문은 그 경제적인 질문인데요. 그 이번에 수업 들으면서 그 허인철 CEO님이 오셨었는데요, 몇 주 전에 그때 재벌과 기업의 분리를 되게 강조를 하셨었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기업가 정신이 이제 그 2세나 3세로 이어졌는지 잘 모르겠다고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고가 많이 있잖아요. 뭐 한진이라든지 그런 몇몇 기업들이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순환 출자에 따른 경영권 부정승계라던가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는지 그 오너와 CEO 주주의 분리 역할 수행이 어떻게 가능할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네, 그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 작년에 서산 비행장에서 공군으로 근무하셨다니까요. 핵 문제는 진짜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시도가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말들이 있는데 지난 봄에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 우리 대통령하고 만나고 나서 몇 번, 두 번이 더 만나고 또 싱가포르입니까? 6월 10일입니까? 그 싱가포르 회담도 트럼프하고 하고 저는 그 이후에 보면서 저는 늘 본질적인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보는데 북한 비핵화 문제는 아직은 실질적인 진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지 문 대통령이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양반이 북한 핵 문제를 진짜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고 김정은이 핵무기를 버리고 진짜 개혁 개방의 길로 왔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할까? 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는 그냥 북한을 무조건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면서 지금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 제재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북한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전 버리지 않으면요. 나중에 오랜 시간이 들어서 우리가 비핵화에 실패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버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핵무장을 안 해도 일본이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대만도 할 가능성이 있고 이 동북아시아에 핵무장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한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졌을 때는 우리가 핵무장 남한이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되냐라고 물으면 많은 국민들이 약간 헷갈려 하세요. 근데 국민들한테 일본이 핵미사일 가지면 어떡하냐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도 핵무장 합시다 이래요. 핵무기라는 이 문제가 북한, 중국은 이미 갖고 있고 러시아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원자력 기술이 발달해서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몇 달 안에 핵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이고 우리는 아직 그 수준이 안 되고요. 그런데 북한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뭐 안보 이야기를 길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 문제는 북한의 진정한 실질적인 비핵화 변화가 있으면 저는 제재 해제하고 북한 도와주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근데 비핵화, 실질적인 비핵화가 없으면 우리가 함부로 섣불리
우리 국방 태세를 함부로 무장 해제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재벌과 기업을 분리하자는 것은 돈 많은 졸부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재벌과 그리고 뭐 땅콩 회항이다 무슨 온갖 갑질을 하는 그런 졸부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재벌이라는 단어와 그냥 물건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생산하고 진짜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이라는 거하고 당연히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인데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 저는 뭐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이 약간 원형이라 그럴까 이게 재벌이라는 말 자체가 한자로 이제 재벌인데 일본 사람들이 자이바츠라고 그리고 일본에도 그냥 재벌이라고 해요. 그 대신에 일본에는 2차 대전 때 메가드한테 항복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자이바츠가 계열의 쯔로 일본은 그런 식으로 바뀌면서 그때 미쓰비시 이런 전범 재벌들 대기업들이 일본은 좀 뭐가 바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일본의 기업 형태를 많이 본따와가지고 일제시대부터 해방 이후에 계속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이제 그 재벌 가문들이 된 거죠. 이병철, 정주영 다 이제 그런 식이에요. 이 사람들의 오너십을 이 사람들의 컨트롤, 매니지먼트하고 분리를 할 수 있느냐. 예? 소유와 경영을 분리를 지금 해나갈 수 있느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재벌 해체라는 의미 중에 하나가 좀 급진적인 사람들이 왜 이재용이 왜 삼성을 왜 지배하고 경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걸 건드리고 이병철까지는 좋은데 이건희와 이재용은 삼성을 경영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법인 이런 법은 그 굉장히 무리한 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쓴 뭐 여러 책이나 여러 강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재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정책은 저는 법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대로. 일반인하고 똑같이 우리 동네 중소기업 자영업자들하고 똑같이 재벌 총수들도 똑같이 취급하면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법치라고 생각하고 그게 어떤 거냐. 이 사람들이 정치자금, 횡령, 뇌물, 탈세, 뭐 외화도피 예?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왜 삼성의 회장은 예? 깜빡이 갔다 나오는 시간이 그렇게 짧냐 예? 왜 SK 회장은 그렇게 짧냐. 우리 중소기업 사장이 걸리면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에 걸려가지고 10년을 살다 나오는데 조그마한 돈 잘못됐다고 왜 저 사람들이 저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재벌들이 법 앞에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일단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벌 회장들이 탈세나 뭐 이런 걸로 감옥 갔을 때 저는 참여해 주는 거 반대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 7년간 있을 동안 SK나 삼성의 그럼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판사들까지도 대규모 투자를 못하고 그 결정을 못하고 회장이 없어서 그런 걱정 왜 합니까? 그냥 지배구조는 알아서 바뀌게 돼 있는데 근데 평소에 멀쩡하게 그런 일이 없는데 그 회장의 오너십과 그 회장의 기업에 대한 컨트롤과 매니지먼트를 이거를 분리하는 거는 그런 정책, 그런 법을 쓰는 나라는 사실 없습니다. 미국도 포드, 로펠러, 아까 우리가 무슨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건 전부 다 창업한 사람이 지금 CEO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로펠러나 뭐 포드나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재벌 비슷하게 가족이 컨트롤, 오너십 컨트롤하는 그런 형태로 상당히 몇 대가 내려온 그런 기업들이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원칙하고 맞지 않는 문제로 하는 것은 저는 반대다. 다만 아까 제가 이야기한 혁신적인 기업가, 창조적 파괴,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 안트르프로니어십이라는 그런 점에서 지금 삼성의 4세, 3세, LG의 뭐 3세, 4세, 현대차의 3세, 4세 이 사람들이 도대체 자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했던 그때 그 도전 정신과 돌파력과 그 기업가 정신, 기업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냐. 그런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 분명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그 재벌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이렇게 돼가지고 피라미드 구조로 되고 피라미드 구조의 제일 정점에 있으면서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협력업체들을 그냥 착취하고 질식시키고 또 계열사 간의 시장이라는 게 바깥에 시장이라는 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게 시장인데 계열사 간의 모든 거래를 다 내부화해버려가지고 시장 자체가 그만큼 없어지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는 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엄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대신에 정부가 하는 건 우리는 왜 마린 같은 사람이 그래 과거 몇십 년 전에 이병철 같은 그런 기업가 지금 중국, 미국, 독일, 일본에는 있는 예? 우리는 왜 그런 새로운 기업가 젊은 영하고 아까 제가 젊은 기업하고 좀비 기업 얘기했지만 우리는 왜 젊은 기업이 지금 탄생하지 않을까? 이거는 분명히 우리 시장 경제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물꼬를 정부가 확 터주고 경쟁을 공정하게 하고 새로운 싹들을 보호하고 키워주는 이런 거는 저는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하던 재벌들의 그런 아주 펀더멘탈한 그런 재산권을 함부로 건드리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엄청 잘 들었고요. 저는 지난 대선 때 의원님 공약이 제일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표가 되게 뻔해서 투표를 안 했는데 네, 다음 대선에 생각이 있으시면 좀 다른 판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에 대해서는 저성장이 필연이라는 주장이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제적으로 볼 때 꽤 여러 지역에서 성장이 누적되다 보면 저성장을 필연적으로 경험한다고 저는 배웠었기 때문에요. 그 의견이나 혹시 이유에 대해서 근거가 있으시다면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꼭 누구 그동안에 지는 것처럼 꼭 해야 되는 거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전에 행정표 저희 청와대 수석을 오셨을 때 수석 주도 성장의 논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논리가 보수 정부 시절에 국민한테 대부분, 기업한테 대부분 정부 예산 지원했는데 경제 성장에 체감이 없으니 이제는 국민한테 직접 나눠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셨는데 그 당시에 저는 어떻게 반박해야 될지 몰라서 질문을 잘 하지 못했는데 이런 논리에 대한 반박을 유승민 의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질문하고 우리 두분 나눴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데 망설이다가 제가 안 찍으셨다고요. 공약하고 마음에 드는데 저성장의 필연이라는 거는 그런 약간 친연적이고 숙명적인 주장이 과학적인 주장으로 이제 바뀌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반발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2100년까지 쭉 내려가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경제학을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여러 모형을 가지고 그 안에 인구는 우리가 어떻게 될 거고 저축률과 투자율은 어떻게 될 거고 우리 과학기술 수준은 어떻게 될 거고 우리 생산성 어떻게 이런 거 다 전제를 해가지고 아까 낙관적 평균 비관적 시나리오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또 옆에 일본 같은 경우는 보면 그렇게 고성장으로 못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일본을 이웃으로 하면서 일본의 산업 발전, 산업 구조, 경제 발전 패턴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많이 뒤쫓아가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있는 경제에서 인구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저성장이 필연이다, 숙명이다, 정해진 미래다라는 거를 그렇게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를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고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경제학자들이 유승민 교수님 가셨는데 경제학자들이 그냥 과거에 이루어진 기록을 보면서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이 5%다 이러다가 경제가 막 갑자기 좋아지면 잠재 성장률이 10% 15% 됐다가
또 쭉 꺼지니까 우리가 과거에 기록한 우리의 레코드, 실적을 보면서 지금 잠재성장률이 우리 김세준 교수님은 지금 5년마다 1%포인트씩 뚝뚝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이건 우리 숙명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약간 이런 질문이 가능한 것 같아요. 아까 1954년에서 시작해서 2100년까지 봤잖아요. 1954년은 우리가 전쟁하고 나서 진짜 아무것도 없었던 때예요. 그죠? 그 전쟁하고 나서 아무것도 없었던 그 경제에서 그 당시에 여러분 필리핀이나 아니면 뭐 방글라데시나 이런 나라들과 우리나라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에 1954년부터 우리 경제가 갈 수 있는 시나리오는 우리가 본 실적도 있고 또 잘못하면 우리가 그때부터도 이미 굉장히 성장을 못하고 빌빌거려가지고 지금이 3만 불이 아니라 지금이 한 뭐 5천 불 정도밖에 안 된 그런 경제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한테 경제학자였지만 정치에 와서 제가 해야 되는 거는 지금 꺼져가고 있는 한국 경제를 저렇게 그냥 저게 필연이다. 어쩔 수 없다. 저거 다 주어졌고 앞으로 모든 자원 노동이 인구 모든 변수들이 그냥 저렇게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저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아까 위로 올라가는 다시 성장으로 가는 길로 그 루트를 찾아 못 갈 거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면 그럼 여러분 정치인이나 기업가나 이런 사람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그냥 부가가치 세고 법인 세고 소득 세고 상속 세고 증여 세고 세금 빡빡 뜯어가지고 그냥 나눠주는 거 말고는 우리는 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라는 게 그렇게 경제학자들의 머릿속에서 모델 속에서 통계학자들의 그런 숫자 속에서 그 안에 갇혀있는 그런 운명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거를 생각하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장표 수석이 왔다 가셨어요? 소득주 성장에 대해서 오늘 제가 요걸 좀 심하겠나요? 홍장표 수석은 굉장히 진지하신 분이고 진보적 경제학자로서 그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까 학생 이야기 들어보니까 보수 정권 때 기업한테 예산을 지원 많이 해가지고 이제 국민한테 직접 나눠준다. 저는 국민한테 현금을 직접 나눠주는 그런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까 출산 이야기 아까 질문에서 나왔지만 허경영의 출산장려금 1인당 3,500만 원인가 뭐 그게 황당한 공약이었던 시절이 지금 우리 현시 아동수당하고 출산장려금하고 출산율이 높은 전라남도 해남이나 이런 데 지자체가 주는 돈하고 이런 거 다 그 다음에 우리 보육료 지원 나가는 거 누리과정 지원 나가는 거 이거 다 합쳐보면 3천만 원 이미 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자유한국당은 출산 주도 성장하면서 뭐 1인당 1억씩 주자 이러니까 근데 그런 식의 정책들 어려운 어르신들한테 기초연금 더 드리고요. 기초생활보장하는 거 더 드리고 기업에 가는 혜택 같은 거 무슨 세제 혜택이니 아니면 세금이니 뭐 아니면 예산 지원이니 기업에 가는 혜택 같은 거 좀 줄이면서 어려운 분들한테 복지를 하고 분배를 하자. 이거 저는 절대 반대 안 합니다. 다만 제가 하는 거는 하려면 좀 책임감 있게 해라. 책임감 있게 하는 게 뭐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해라. 세금이 300조가 거치면 300조 안에서 해라. 국채를 100조를 더 발행해가지고 갑자기 그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중부담 중복지란 말을 그렇게 하고 정세 없는 복지가 더구다라는 말 그런 맥락에서 한 겁니다. 그거 다 맞는 얘기 좋고 우리 정도껏 책임있게 단계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지속 가능하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는 홍장표 수석 말을 반론할 건 전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그렇게 열심히 기업한테 줄 돈 좀 뺏어가지고 안 주고 국민들한테 직접 어려운 것만은 직접 돈을 주면 그게 소비로 연결되고 그래서 소비가 많아지고 그 소비가 기업의 투자로 연결돼가지고 그게 일자리가 된다는 이 황당한 사이클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초생활보장 받는 지금 지난달에 종로구 9.19시원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그 한 평 반에 예, 살던 분들이 7명이 사망하고 다치고 그 중에 한 분이 살아남아가지고 그분은 창문에 있는 방에 5만원 더 내고 있다가 그 옆에 가스만 타고 탈출해가지고 살아남았네요. 그분이 여러분 97년, 98년에 IMF 터져가지고 지금까지 21년 동안 빚을 갚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정부가 기초생활 보장을 하고 인간답게 살도록 돈을 드리는 거, 그거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보수 정권이 어떻게 더 적극 나서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돈이 소비로 연결돼서 투자로 연결된다는 이 시나리오가 저는 너무 황당하다는 거죠. 어지간한 분들은, 어려운 분들은요, 돈 들면 그게 경제를 일으켜서야만 소비로 연결이 안 됩니다. 일단 100% 갚아야 되고, 예? 어려운 딸한테 부모 모셔야 되고, 뭐 이러면서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소득주도 성장에서 하고 있는 최저임금이나 기초임금이나 생계비 무슨 지원이나 여러 가지 수당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게 다 소비가 될 거다. 그 정도 하려면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정도는 안 되고요. 그 정도 진짜 그 정도 효과를 보려면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돈을 지금 세금을 엄청나게 걷자. 심상정 의원은 고부담 고복지를 주장하세요. 스웨덴 예? 정도같이.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는 세금보다 세금 훨씬 더 많이 내고 그 돈으로 이제 더 이제 가서 그렇게 그 정도 되면 약간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다시 우리가 뭔가 생각의 기본으로 돌아와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거는 누가 하는 거냐? 예? 시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냐? 저커버그가 친구들하고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10년 만에 고용이 100배가 되고 거기 신임 사원들의 초봉이 10만 불이 되고 이런 조합들을 누가 만드는 거냐? 여러분 그거는 정부가 여러분의 세금으로 그렇게 돈을 뿌려가지고 그 효과에 비해서는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몇 세기 동안 겪은 경험은 그건 기업가거든요. 시장에서 경쟁에서 피 터지게 경쟁해가지고 거기에서 승리한 기업가가 결국 이걸 경제를 돌아가기만 그게 슈페터의 생각입니다. 케인즈의 생각은 1930년대 미국 대공황 같이 전부 다 말이에요. 우리 98년에 우리 같이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후보대를 만들고 도로도 깔고 철도도 깔고 그거는 위기 때는 그게 맞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떻게 장기간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느냐 그거는 저는 슈페터라고 생각하고 슈페터의 그런 혁신 거기에는 홍장표 교수께서 말씀하신 소득주도 성장하고는 매우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오늘 여러분들은 질문하실 때 꼭 저를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에 대해서 꼭 한마디씩 하시고 하시는데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딴 데 가면 잘 안 이러거든요. 예,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예, 여러분들 제가 사실 이분이 매경TV 사장님이신데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기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매일신문에 기사라고 보고 굉장히 가슴이 좀 아팠어요. 알고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여튼 인생은 어차피 딱 한 번이에요. 인생은 두 번 사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저같이 나이가 60이 되면요. 제가 출생학번이 60인데요. 나이가 60이 되면 다시 살고 싶어도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너무 복잡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 말 마치고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